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하재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명함 나누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그 어수선함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흐뭇하고 기쁘게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들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로서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겨레 신문사에서 이 자리를 또 이렇게 흔쾌히 또 내주셔서 이렇게 좀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한겨레 신문사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번 정책 포럼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첫 번째 정책 포럼입니다. 새 정부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호명했죠. 그래서 다변화하고 사회 서비스를 뭐라고 해야 돼요? 특화, 고급화,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사회적 경제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안에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사회 서비스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지역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사례들을 같이 짚어보면서 사회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 코로나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변화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높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어떤 사회로 우리는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되고, 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 성과와 과제도 좀 짚어보는 그런 자리로, 그런 자리로 마련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까 노래 나왔는데요. 그 노래 한 번 더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분들이 계신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인사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하실 때 옆에 계신 분한테 이 꽃 저 꽃 저 꽃 맨 마지막에 이 꽃 할 때는 자기,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를 환영하면서 행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노래 쉽죠? 한 번 더. 괜히 쑥스럽네요.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촘촘하고 단단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다른 경제, 사회적 경제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쁘지 않은 꽃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신 분들 환영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건물의 주인이시죠. 이 주인이신 분들을 좀 일단 인사드리면서 짧은 환영사를 좀 청해 듣고 싶은데요. 김현대 발행인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대입니다. 낯이 익으신 분들도 제법 있을 건데요. 제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쪽이 제 고향입니다. 이 공간 오늘 상당히 활기가 찬데요. 한 2년 코로나 뒤로 이렇게 법석 뭐 웅성웅성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게 원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팍팍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어려워질 힘들어질 거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대로 사회적 경제에 계신 분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뭐 사회적 경제가 사실은 보수다 진보다 이게 떠나 있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고정시켜서 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넘어서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집 주인으로서 인사를 드리고요. 한겨레 신문사가 87년 민주화 그 소중한 결실이잖아요. 그 뒤로 뭐 많은 게 당연시 됐고 한겨레라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부분도 기득권처럼 또 돼가고 있는 점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겨레는 한겨레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각각 오늘 뭐 사례 발표하신다는데 각각 사회적 경제 그 단위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 때 또 더불어 해 나가실 때 한겨레 신문은 그 변함없는 그런 동반자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그 집주인이 먼저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저희가 좀 흔쾌히 이 행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고요. 그 김봉현 발행인님하고 저희 이 행사 주관은 그 한겨레 경제사회 연구원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봉현 원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양 소개한 거 몇 분 더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와 토론을 하실 분들은 이따 다 소개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노대명 박사님한테 부탁을 좀 청해 보고요. 그 기억 니은 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이수진 의원님 네, 함께 차리해 주셨는데요. 네. 사회적 경제에 관심 많으시고요.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현재 발의해 놓은 상태시고 공청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영모 행복나래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정책 포럼의 그 중요한 후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김기태 전 비서관님이시죠. 지금 현재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신협도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주체인데요. 그 손석조 신협 사회적금융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정체성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이 정체성 보고서를 나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저희 윤리강령 TF 위원장님이신 한살림 연합회 전무이사이신 윤형근 이사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임종환 회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 마침 오셨네요. 네. 저희 상임 대표님과 원장님은 축사를 하실 거니까 그걸로 대신 하도록 하고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쓴 그 실무자분들이 계십니다. 이양 오신 김에 그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실무자분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드리시면 어떨까요? 네. 네. 늘 이런 자리에는 실무로 이렇게 뛰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인사해 드렸고요. 본격적인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환영사 아까 김현대 사장님 해주셨는데요. 공동 주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이수석 대표님 환영사와 이어서 정영곤 원장님 환영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상임대표 이승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첫 시작이 되었으니까 벌써 4년 지나서 벌써 18번째 정책 포럼이 되었네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지 싶은데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이 서면으로나마 축서를 보내주셔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행복나래 구매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예산으로 귀농해서 이제 지금 25년 차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이기도 한데요. 농사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18번째 이 정책 포럼은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씨앗을 심을 건가, 사회적 경제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심는 것이 곧 10년 후에 자라날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민하고 어떤 씨앗들을 준비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토양에 잘 심으면 그것이 우리 10년 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네 분의 발제자분들 그리고 5분의 토론자분들에게 오늘 좋은 씨앗을 심어주실 것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좋은 걸음이 되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짜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진흥원 5대 원장을 맡게 된 정형곤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18회째네요. 아까 우리 김현대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처럼 이렇게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지금 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럼은 6년간 운영되어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현장, 학계, 정부, 시민사회 전체 두루두루 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 같습니다. 양적인 성장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주체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뭐 그런 조건에서도 새 정부에서 새롭게 정책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다루게 되는 사회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사회적 경제가 현장의 문제지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기 출발 자체가 일자리 창출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정부 예산으로 가는 공공근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을 통한 좀 주체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민간 협력 구조는 좀 본질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마침 발표들이 매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 주제들도 굉장히 알차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들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걸 밝히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들이 오늘 집중 발표가 되는데요. 특정 분야를 넘어서 삶의 질과 공동체를 고민한 결과를 아마 저희들이 오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가능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또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그리고 한국 사회적 중앙협의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 함께 저희 사회적 기업 진흥원도 또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공동 주간 사들이 저희 경제사회연구원, 저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그리고 사회적경제 전국 활성화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행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나래에서 중요한 후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도 협찬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사실은 오늘이 사회적 기업의 날입니다.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이고요.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서 같이 이 행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먼저 축사를 좀 듣고 저희가 환영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환영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환영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국회 일정들이 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 계신데요. 아까 인사드린 것처럼 이수진 의원님과 용혜인 의원님의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네, 앞에서 의견. 네, 제가 끝까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요. 그 요새 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세브란스 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할 때 퇴직자 협동조합을 만들었었습니다. 뭐 이렇다 할 수익 사업을 못해서 우리 선배들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우리 사회적 경제 관심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의료생협도 방문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도 보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상급단체 활동하고 이제 노조위원장을 계속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도와줘서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중간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수익 사업이 창출되고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이런 기관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탄소중립 기본법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다가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제가 법안에 담아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없던 것들을 좀 포함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다만 아쉽게도 우리 최영미 대표님도 알 계시지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여전히 우리 국회가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그 법안이 제 법안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들을 위해서 아쉽지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내용은 빠진 채 통과시켰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역의 역할들이 국회라는 그 운동장에서 룰을 세팅하는 운동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진짜 죄송해야 될 분들은 이런 데 또 안 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감 때나 이제 현안 질의할 때 우리 정영권 원장님 같은 분 공공기관 장을 무지막지하게 깨는 것으로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뭐 관심도 가져주시고 경북도지사님도 저렇게 축사를 넣고 또 이제 여당이 된 간사님도 저렇게 축사를 넣는 거 보면서 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이 사회적 경제 이게 이렇게 자꾸 이념적으로 가서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닌데 무조건 안 되게 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작동이 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법을 조금만 빨리 제가 법안 발의를 했어도
이거 어떻게든 통과시켰을 텐데 가사 노동자 우리 68년 만에 통과시키듯 통과를 시켰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전반기 국회에서 이 공청회까지는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들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나, 의원한테 약속을 안 지키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좀 그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국회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두로 한 약속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겠구나. 이제 저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또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열심히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 편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 보니까 그 책에 뭐 내용들은 있고요. 어쨌든 유럽 연합이라든지 뭐 OECD, ILO, UN 등 전부 다 이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 자발적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고 또 오늘 포럼 사회적 경제 18회 정책 포럼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끝까지는 못 있지만 또 그 말씀들 잘 담아서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판로제법 다시 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들 할 거고 사실 우리 기재위의 용혜인 의원님도 오셨는데 그게 참 올라갔는데요, 그죠? 네, 소위까지는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기재위에서 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과시키면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의지는 강렬했으나 사실 놓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데 우리 용혜인 의원님도 오셨고 또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당이긴 하지만 또 원내 지도부와 함께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우리 이 판로전법을 비롯한 기본법 통과를 위해서 애쓰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 사회적 경제 담론 만들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센 법이잖아요.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70% 이상 이젠 이런 법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 너무 야만적이지 않냐.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그 법을 통과시키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것인지 많은 그런 홍보 많이 알려낸다라면은 그 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아까 인사를 못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전 일정을 하나 마치고 바로 왔는데요. 강변북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늦은 만큼 인사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소득당에 단 한 명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회적 경제의 의의와 그리고 기본소득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는 했었는데요. 저에게 기본소득이 구현된 세상에서의 경제적 형태가 뭐냐라고 그걸 제시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경제 위기와 시장 경제의 불안과 고통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 경제의 의의가 그만큼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적 경제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경제 논리에 철저히 사회를 종속시켜온 이 파국적인 결과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사회의 요구에 복무하는 경제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에 복무하는 경제로의 전환이다. 그것이 사회적 경제 의의의 실체적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깃발이 오른 이후에 제도적 정책적 현재를 평가하고 시민사회에 이미 자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사례들이랑 성과와 기능성 그리고 개선점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획을 꾸준하게 끌고 와주신 한겨레 신문사 그리고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존경과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포럼에 함께 하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의 주역들에게도 감사와 그리고 연대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수진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저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4개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외하고 일괄 통과시키자. 어차피 강행철인데 무엇이 두렵냐라고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에서 두 의원님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에 힘을 쏟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축사를 강은미 의원은 오시려고 하시다가 못 오셔서 영상 축사로 대신 하셨고요.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경제 위기, 지역 위기, 인구 소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오늘 정책 포럼에도 함께해 주셨고요. 이미자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이 위기 극복에 중요한 주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를 이수진 의원님하고 용해인 의원님 축사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 이렇게 축사가 내용이 있는 축사가 드문데요. 한번 이렇게 인쇄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님 영상 축사 들을 건데요. 그 전에 저희 고용부에서 과장님 함께 해주셨었는데요.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 소개는 하겠지만, 마지막 영상 축사 강은미 의원 영상 축사할 거고요. 저희 국회까지 들리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에 비해 저평가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제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 또한 사회적 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5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촉진 방안을 토론해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제도는 제거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합당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를 예상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차별화된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및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본격적인 정책 포럼을 진행할 건데요.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회장님이 신임 회장님이 선출되셨죠. 그래서 오늘 행사를 첫 공식 행사로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이미 사전에 약속된 것들이 있어서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 전했고, 정책 포럼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한 기업도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도 어쨌든 열심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 주셨고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정책위원장님이시죠. 사회적 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고 하는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저희가 사회를 시간 관리를 잘 못했는데 다른 분들이 시간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강민수 위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요. 시간 관리 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카운트 되는 거죠?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정책위원장 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다 모두에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분 앞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하여튼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사회적 경제의 성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인데 저 혼자 이렇게 뭘 생각해서 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하재탄 상임이사 말씀 주셨듯이 우리 보고서를 저희가 공부 모임을 하고 4명의 집필진이, 그래서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일하시는 이경남 박사님 역사하셨고, 그다음에 전북대학교에서 사회학 하신 김정은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한겨레의 우리 신효진 박사님 경영학 하셨고, 저는 이제 경제학 했는데 4명이 모여서 일단 이걸 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리위원장님이신 윤형근 선생님 포함 전직 우리 상임이사님들이 시어머니처럼 잘 썼나 못 썼나, 야 이거 빼라 더해라 하다가 던져버릴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모아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 주제는 정책 포럼이니까 되게 정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적 경제 운동,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때, 우리 운동이 어떻게 지나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와 관련한 사회적 경제 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크게 이렇게 우리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고 나면 이제 그 속에서 파트너인 정책과 사회 서비스 어떻게 할지를 조금 다양하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격적 주제로 가기 위한 밑거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얘기를 썼고, 그래서 조금 날것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마스크를 벗으면 조금 더 또렷하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낯서시죠? 제가 이렇게 수염도 길어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정체성 선언 보고서인데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에 변하지 않는 성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혹자는 정체성도 변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존재가 어떤 한 시기에 변하지 않는 무엇이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정체성을 논할 때 왜 우리가 이걸 고민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정체성 왜 고민하나 그러면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신이 안 되면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했고,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엇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개인하고는 세상을 도모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닐 때, 이때 우리는 한국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과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정체성 논의를 시작했고요. 되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이게 한 2년간에 걸쳐서 논의해갖고 얻은 결론인데 읽어보면 현장과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연구자들이 정의한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정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냐?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의 민주적으로 작동하며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나가면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사회 문제, 뭐 올해 같으면 사회 서비스 같은 거죠, 사회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떠세요? 감동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냥 저냥 하잖아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OECD 얘기, 뭐 우리 드푸르니의 얘기, 사회적 경제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고담준론들을 다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선행의 연구를 들여다 본 다음에 우리의 언어로 정리했는데 어떠세요? 물었는데 그렇습니다. 잠정적인 거니까 같이 논하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작업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이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경제 현장, 사회적 경제인들의 몫인 거죠.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선언한 거고, 이 선언의 배경에는 그 고유성과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유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회적 경제를 규정짓는 5가지 고유한 특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돈벌이 경제가 아니라 피로를 조직하는 살림살이 경제라고 하는 거, 호의의 정신에 기반한다는 거, 인간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섞여 있다는 것. 이게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고, 동시에 우리 사회적 경제는 삶의 위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동료와 함께 현장의 필요를 사업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거고, 우리 자조와 자기책임 같은 경험들이 확대된 거고, 역사적으로는 시민의 권리가 확대되어 온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고유한 특질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경제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앞에 얘기를 현재 이제 외부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봤냐면 제도로서 사회적 경제가 있다. 그럼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사회적 경제 13가지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율기업, 협동조합, 뭐 소셜 벤처까지 포함해서 등등등 이런 13가지가 있다면 이게 제도로서의 사회적 경제죠.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등등의 것인 거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고민한 거는 뭐냐면 사회적 경제를 앞에 그 고유성과 역사성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이 13가지 내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삶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장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 이런 역사적이고 동태적인 관점들을 가지면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제도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경제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기 빗금친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레이들러가 말하는 이념의 위기에 빠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내부가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저걸 버리고 가자는 게 아니라 먼저 선언한 후에 이런 선언에 맞게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손잡고 같이 가보자. 그래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발전이나 성장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경제 그런 정신의 기초에서 함께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일을 한번 해보자. 정의하고 그것의 정의의 기초에서 범위를 선언한 겁니다. 이런 정의와 범위의 기초에서 우리 운동을 돌아보면 어떤가. 우리는 20년으로 생각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장은 되게 멋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있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듯이 사회적 경제가 있었다. 왜?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속에 사회적 경제가 존재했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태초에 시장이 존재했듯이 시장이 가진 문제를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 역사로 가져오면 실체로서 사회적 경제를 범위로 확장하면 저희는 일제로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공제조직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일제에 노동자들이
사회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조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게 공동 상호부조 정신에 기초한 공제잖아요. 공제 같은 것들이 조선공제 같은 운동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역사를 치면 굉장히 넓죠. 우리 사회적 경제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개발 독재시,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되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하는 사회적 경제 같아요. 시장 경제기에 저런 것들 만들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에 그래서 1998년 뭐 IMF 위기 이후에 자활이 출현하고 그 뒤에 사회적 기업, 마을계 2012년 협동조합이 생기고 제도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지난 20년간 사회적 경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온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뭘 성취로 했냐 이런 성취들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으니까 사서 좀 팔아야 됩니다. 책. 다른 건 모르겠고 마지막에 협동적 지역사회를 만들 기반을 형성하고 국가와 시장과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는 좌우의 기획이 아니라 사회를 우리의 필요를 조직하기 위한 독자적인 우리의 기획이라고 저희는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부가 어떻게 되든 크게 관계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역사를 들여다봤고요. 현재가 어떠냐? 요 장표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얘기하고 가장 접점이 있다고 보여요. 아까 얘기한 4번 한 20년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대개 한 3,2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로서 구분되고 15만 명 정도가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성장했고요. 이 중에 저는 가장 특질적으로 보는 거는 생협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4만 가구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 쓰면 좀 싫어하실라는 모르는데 안 썼는데 우리가 물살이 좀 꼈어요. 그래서 조금 살을 조금 이렇게 사람이 활동을 잘 하려면 살을 좀 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빗금친 부분들 이런 거 살을 빼가지고 조금 체질 개선할 시점이 아니냐 저희가 이제 정체성 선언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 밑에 성찰 부분은 오늘 얘기하고는 조금 위반된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사회에서 감각할 때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무엇으로 보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의 미션과 역할은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과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럼 이런 미션과 역할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속에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되게 우리 사회 문제의 집합은 이렇게 유엔이 말하는 SDG S 내에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저는 이 세 가지, 7가지 연구진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갈등 심화, 인간 존중의 후퇴, 유대의 해체와 파편화, 기후 위기와 생태계의 변화, 사회 격차 심화,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 돌봄 얘기, 과학기술 초연, 삶의 위기 등 이런 7가지 문제가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라고 봤어요. 그런 현상으로 저희가 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어때요? 뭔가 리스폰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 불평등, 기후위기, 지역소멸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실질적 사례로 답을 해야 됩니다. 불평등에 맞서는 뭐 몬드라와 같은 플랫폼 노동에 맞서는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기후위기에 맞서는 에너지 협동조합, 지역소멸에 맞서는 지역개발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작은 협동들이 큰 협동으로 연결된 이 얘기는 책이 없습니다. 이 책은 그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제가 우리 김기태 비서관이랑 냈는데요. 이 책도 사서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책에 이런 그 비전을 꿈꿔봤습니다. 그 협동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작은 협동들 큰 협동으로 묶어 나가는 열린 협동들이 지향되면 좋겠다 해서 그걸 이제 협동조합 허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우리의 운동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평가와 과제니까 과제로 말하면 이 과제는 정치적 과제가 아니고 우리의 과제를 말합니다. 우리 운동의 과제. 우리 운동의 과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람의 문제와 결합한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사람의 사회적 경제는 살림살이의 경제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요. 일상을 새롭게 조직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에서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비판적으로 거리두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이상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적 경제가 그다음에 연대 협력과 일상적 조직화가 같이 있어야 하고, 연대와 협력, 그다음에 교육이 장려되고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게 정리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경제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 질문 답이고요. 이 앞에 보면 사회적 경제답다는 게 무엇인지 등등의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뒤에 그 새 정부에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간다고 할 때 결국 그 공급자 주체가 우리 사회적 경제니까, 우리 사회적 경제가 누구이고 역사적으로 무엇을 했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질문, 우리의 고백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제목이 2020입니다.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2030, 2040 사회적 경제 정체성 선언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토론이 현장에서 조직될 때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시적 혁신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운동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에서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취약계층에 좀 갇혀 있는 한계가 좀 있다,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가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서비스가 취약계층을 넘어선 일반 생활로 확장되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뭐 유엔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도우누리 우리 민동세 이사장님께서 바로 이어서 발표하실 건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민동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타이머를 15분에 맞춰놓고 찍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5분 동안 뭘 할까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부여받은 게 노동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 서비스까지만 받았고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별로 안 보여서 돌봄 사회 서비스라고 붙였습니다. 아까 7월 1일이 사회적 기업의 날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사회 서비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2008년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된 날이기도 하고요. 또 그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이 처음 갖춰져서 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은 오늘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하고, 아마 오늘 저녁도 서울 곳곳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매우 좋은 제도와 또 사회복지 서비스 내지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 서비스를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사자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권에 갇혀 있는 이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회 서비스보다는 사회적 경제에 아마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보시기에 이제 왼쪽이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야지만이 국가가 자녀적인 조세로서 보호해줬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라고 얘기하면 주로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사회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위험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2000년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위험이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본선에서 갖게 되는 위험들을 얘기하는데요. 보시기에 오른쪽처럼 출산과 양육, 실업, 다문화, 노인,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위험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의 첫 번째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고령화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그 고령화된 가구들 중에서 가구의 구성이 노인으로만 구성되거나 또는 노인 1인으로 된 가구 수가 매우 늘어날 거라고 하는 예측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초고령화라고 해서 80세 이상 되시는 그러한 초고령 인구가 역시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입니다. 문제는 그 당사자인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제도로서 사회가 또는 국가가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 존재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또 70세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울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역시 노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60 넘어서는 좀 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과 다른 의미에서의 노동들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부딪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과연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 때에 나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이 됨과 동시에 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데 이 관계의 빈곤함들이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노인에 대한 측만 한 5가지 정도로서의 위험성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노인만이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모든 국민들이 자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닥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사회 서비스가 확장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서비스에 대한 개념들이 다양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물론 법이 가장 늦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2000년 이후에 사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서비스로 바뀌고 그리고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나온 게 일자리 정책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이라는 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영역에서 사회 서비스라는 용어들이 정의되어지고 또 확산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이것을 지나면서 2012년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의 제도로서 사회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적용한 사회 서비스의 개념 자체는 매우 넓어졌다. 그리고 권리로서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법적인 부분의 정책이나 이런 내용 연도별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법적인 개정까지 이르렀고요. 또 하나는 모든 부처가 사회 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이제는 그 두 번째의 토론회에 좌장을 봐주실 우리 노대명 박사님이 쓴 보고서에 보면 심지어 경찰청과 환경부에서도 사회 서비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이 내용으로서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사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바로 행정 전달 체계에 대한 변화들인데 아마 이것을 설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커뮤니티 케어일 거라고 봅니다. 2019년도에 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 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적 의제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회복지 이론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거나 향유하고 필요하면 시설을 오가면서 삶을 또는 생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요해도인데요. 그것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화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이 기본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내가 거주하는 마을 근처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오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마을 공동체성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여러 계획들의 8가지, 9가지 이런 데 써놨지만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돌봄 SOS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한 거죠. 역시 똑같이 2019년서부터 3차년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25개 모든 구가 주민센터 안에 3명이 더 배치되어서 돌봄 SOS 센터라고 얘기하고 이곳에서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임시적으로 또는 위기적으로 필요한 가구들을 찾아내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해낸 상태에서 있다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판단들 속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쟁점들을 얘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저는 사회 서비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잘 공급할 거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이 공급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쟁점은 저는 딱 2가지로 취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성과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화두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늘 재정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부터 우선 시작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회 서비스가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일부 서비스들은 보편성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 보편성이 확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서울시가 산후관리사를 집으로 2주간 보내줍니다. 보편성을 띠게 만드는 거죠.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필요한 장애인 돌봄, 즉 일상생활 지원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아직 보편성들을 다 갖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즉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양들이 늘어날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아마도 보편성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들을 몇 가지 속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시기에 오른쪽은 사회 서비스가 공급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확대되어지고 제도화되는지를 보여주고요. 보시기에 왼쪽은 사실은 복지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적인 변화들이 공급 체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 즉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이 2가지 법률이 만들어질 때 대체로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사회 서비스를 끼워 놓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사회 서비스가 건전해졌거나 그런 것을 정책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 기업을 제도하는 과정에서도 아마도 사회 서비스가 공급 라인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고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가 매우 질이 좋아지고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양쪽이 즉 서비스 자체도 늘어나고 공급 자체도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용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보되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 서비스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그 주무부처가 선택한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선택권 강화를 통한 질 나쁜 공급의 퇴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전까지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재원을 조달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통제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원을 주는 바우처 방식이라든가 또는 보험을 통해서 가입자들 모든 국민들에게 이 가입된 사람들의 등급을 통해서 권한을 주고 그 필요한 사람들이 공급자를 선택하게 되면 질이 나쁜 공급자들은 곧 퇴출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판에 한 20여 년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퇴출된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러한 내용으로다가 퇴출되거나 찾아갈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공성은 노동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과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의 쟁점들은 결국은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제도적으로 낮춰질 수밖에 없었는 건가, 또는 그러한 방법들 때문에 그냥 정책 때문에 처우가 나쁜 건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또는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간의 힘의 분배의 문제 때문에 처우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 돌봄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노동조합 방식만 가능한 건가, 또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와 새로운 방식의 전달 체계가 이루어졌다면 그들의 권익과 보호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조직주의적인 방식으로다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좀 담아놨고요. 이러한 것들의 대안으로 무엇이 가능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봄사회 서비스는 사회보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재여야 하는데 이 공공성은 국가나 공공기관만이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에 모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환자를 받지 말라고 이메일을 보냈다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의 주체 때문에 공공성이 정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공공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담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증명이 남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공공성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 거고요. 조직 형태로서의 가능성들, 또는 그 조직의 특성들 때문에 가지는 정체성으로다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 중에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노동자 스스로가 경영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기업 형태가 바로 협동조합이고, 그 중에서 비영리성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7가지 원칙들이 역시 노동권의 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끝났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돌봄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또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노동시장과 시장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돌봄 사회 서비스에 있는 노동시장의 종사자를 100만 명 이상 보는 경우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6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장, 또는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이 유통되는 시장의 가치를 생각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의 사회 서비스, 사회적 기업 제3유형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도 분명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과 과정에서 같이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스스로가 사회적 프랜차이징을 통해서 규모화하고 전국화된 표준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노력 과정에 정부가 정책과 제도로서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인데, 이것은 매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드린 시간도 길지 않죠, 15분. 근데 사회자가 또 거기다 대고 시간을 좀 관리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셨을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발표해 주시고 민동세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산 의료사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커뮤니티 케어본부의 정지훈 부장님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커뮤니티 케어본부의 장지훈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민동세 이사장님
대로 시간을 맞춰놓고 시작하고요. 감사하게도 민동대 이사장님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의료 부분만 딱 얘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쭉 앞으로 설명을 좀 약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현대사회 이제 인간이 본연적으로 살아갈 때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민동대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웰빙, 그다음 웰에이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저희가 제하는 건 이제 그 웰빙 중에서 의료주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하시는 사회적 주택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웰에이징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식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의자는 요새는 의료할 때 의자가 의식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 사회 자체가 먹는 거 그다음 입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래하는 것도 보면 어르신들 빨래하는 거 보면 뭐 어디가 묻어서 빨래하는 게 아니고 의뢰해야 되니까 이제 빨래를 하는 것처럼 의도 이제는 의복할 때 의가 아니고 의료 서비스 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잠깐 협동조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저희는 2000년 6월달에 설립된 조합입니다. 안산에서 시작을 했고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특성이 있는 게 의료인이 여기에 결합돼 있습니다. 의료인, 지역사회 주민,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문제, 사회적 본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한 협동조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 빼고 의료기관이 4개가 있고 의원, 상록의원, 한의원, 치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택의료원까지 해서 총 9분의 의사 선생님이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좀 특이한 게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들은 저임금 때문에 고민이시잖아요. 처우 개선. 저희는 고임금 때문에 고민입니다. 의사들에 대한 고임금이 저희 자체 조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리스크를 저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의료협동 저희의 매출과 상관없어서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생각한 게 보건과 돌봄과 지원법 기관 이렇게 세 개에서 세 부분에서 저희가 이 의료 파트에 나는 리스크를 최저화시키기 위한 돌봄과 지원 기관을 많이 설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설립의 효과로 지금은 의원 쪽에서 매출이 한 30% 정도 나고 나머지 보건 돌봄 지원 기관 쪽에서 70% 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1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에 한 30억 정도는 의료 파트, 나머지 70억이나 80억 정도는 돌봄 파트에서 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저희가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2004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민동대 이사장님 얘기해 주셨던 제가 장기형 일자리 사업으로 제가 의료 서비스를 그러니까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사람을 길동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해주셨던 것을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이어오고 있어서 제가 장기요양센터는 지금 13년째 저희가 쭉 그 이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직원은 452명이 지금 의사, 간호사, 치의대사, 물리치료사, 요양 사회복지사 딱 해서 452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아까 커뮤니티 케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택의료센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조합원들이 23년 됐거든요. 올해 23년 차 되니까 핵심 코어였던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조합원들이 이제 6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코어 조합원법이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돈 달랄 때 출자해 주시고 와서 진료 받으라 하실 때 와서 진료 받으시고
토요일 날 와서 굳이 저 멀리 가서 예방 접종하지 하는 근처에 있는 병원 안 가시고 토요일 날 굳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예방 접종하시고 검진해 주셨던 분이 코아이신데 그분들이 점점 병원을 올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분들이 핵심인데 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가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마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 안에 재택의료, 방문의료가라는 부분이 생겨서 얼른 저희가 하겠다고 안산시에 대해 제의를 해서 21년부터 저희가 지금 3년차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7월 23일 날 저희가 개소식을 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에게 방문진료 전담이 가정의학과 선생님 한 분 다행히 계시고요. 방문간호 의료행정 하시는 간호사 2분 계시고 그다음에 초기 상담하고 하는 사회복지사 1명, 그다음에 재활운동 하시는 방문재활, 이건 다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하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조사에서 3명, 그다음에 가정학문, 가정간호사 선생님 한 2분 이렇게 해서 총 6분, 8분 정도의 직원들이 지금 움직여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그 재택의료센터의 미션은 뭐냐면 통합, 아까 지금 민동대 의원이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던 의료하고 그러니까 복지하고 돌봄은 지금까지 민동대 이사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다 의료를 하나 더 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형 의료 서비스를 창출해서 저희 안산에 있는 저희 시민이나 조합원들은 저희한테 콜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커뮤니티 케어 클리닉이고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 의료를 하겠다라는 거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은 의원하고 그 한의사 선생님이 열정적인 한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열정페이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재택의원 센터에는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한의원 외래 진료 끝나고 나서 방문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부분 빼고는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생각한 치과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치과 서비스가 인지랑 뭐 치매 예방에 되게 좋은 서비스고 영양 관리에도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치과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체계의 의료 서비스가 중심이 되겠다. 제가 안타깝게 지금 저도 사회복지사인데요. 20몇 년 동안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의료에 대해서는 약간 터부시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 재택의료센터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건 전문가로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대신에 이제 리스크는 너무 크다. 이게 지금 가장 저희가 이제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의료사회 연합회 회장님 와 계시지만요.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 당연히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부산에 아직 없고요. 이제 작년에 광주 생겼고 대구도 이제 2군데 작년에 개원하고 하나는 준비하고 그러니까 대도시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 이렇게 대점 이렇게는 있었는데 그 밑에 지역 갈수록 왜냐하면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택의료센터는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아직 규정돼 있지 않은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문 진료하고 방문 간호하고 재활하고 사회 서비스하고 가정용 호스피스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맨 마지막 서비스입니다. 맨 마지막 서비스에서 집에서 웰다잉으로 집에서 본인이 편안하게 살던 곳에서 돌아가시게 하겠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이고요. 근데 보시면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도동 불편 환자, 생애 말기 환자, 중증 장애인, 장기형 등급자, 중복 중도 장애 학생, 경기도에서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도 학교 학습권을 인정해서 교육센터 지원받아서 저희가 지원 서비스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퇴원자, 수술후 조기 퇴원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해야지 겨우 2년 동안 했는데 적자였거든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유지하고 있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왜냐하면 돌봄에서 돈을 벌어서 이쪽을 메워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법적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가로 나오기 때문에요. 처우 개선해야 되는데 여기야말로 진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곳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도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하고 좀 틀린 게요.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가십니다. 이렇게 방문 진료를 가시고요. 이렇게 가셔서 방문 초진했을 때 팀으로 갑니다. 한꺼번에 다 팀을,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가 의뢰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 4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의사는 의사님들 뭐 질문할 게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대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서 맨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5분 남았다고 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 사례 관리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례 회의하고 그 사례회의를 통해서 방문 진료나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종결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잘 살아서 의료 서비스 안 가도 잘 사는 분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련 제도하고 운영 재원은 지금 총 6개의 기관하고 협력해서 그 기관마다 다 요청하는 재원과 양식이 틀리고 서비스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력이 열심히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재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실적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74명의 서비스 대상자 중에 여자분이 훨씬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훨씬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종결이 26명 있었는데 사망이나 전출 외에 자기관리로 해서 15명의 어르신이 본인 스스로 나는 의료 서비스 안 받고 나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하신 케이스가 15명 있다는 게 저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찾아간 서비스. 왜냐하면 입원 안 해도 되고 본인이 살 수 있다는 거라서요. 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거의 다 민농세 이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막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다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6페이지에 있는 암 환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직접 사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독거노인이셨고요. 통합사례 관리자이셔서 케어 안심주택에 지금 다음에 말씀하신 사회적 주택 중에 하나인 케어 안심주택에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다가 저희가 연계해서 그분은 퇴원하셔가지고 척추 협착에다가 다리 못하다가 그다음에 피부암까지 계셔가지고 혼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하시는 말이 요양병에 있을 때는 날 늘 죽고 싶어라는 게 입에 빨리 죽고 싶다는 게 입에 달리셨던 입으로만 표현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분을 찾아뵙고 나서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많은 케어 플랜부터 시작해서 재택진료 팀 해고 감염 관리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장기요양 신청해드렸고, 그다음에 외과 처치 후에 요청 치료를 해서 다 이제 앉기부터 시작해서 의자 앉기, 휠체어 앉기, 전동 휠체어 앉기 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기까지 하는 훈련을 제가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방문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진찰은 마찬가지고 방문관하고 요청 관리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재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런 어르신이 감소할 수 있는 근수적 감소라든지 하체 근력 강화를 총 6번밖에 안 했는데도 어르신 스스로 옆에서 지지체계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요. 그 외에도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신과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있게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저희가 연계해 드렸고, 그다음에 암이 발견돼서 그분이 굳이 암 가고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900만 원 정도의 지역사회 연결을 통해서 암 수술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의뢰 전에는 동주민센터였다가 저희가 이제 재택의료팀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재택의료인에서 자가를 넘어가서 방문요양센터가 주 사례관리팀으로 남게 됐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지역에서 다 끝났습니다. 네. 다 지역에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까 지역 소멸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의가 결합되면 지역 소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 왜냐하면 지역 소멸되는 이유는 다 의료 서비스가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끝내라고 합니다. 그 의료 서비스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쪽이 밑에서 잘 해결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안산에서 사례를 충분하게 한번 이 포럼 형태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바람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마지막입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더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을 운영, 설계, 시행, 시공하는 그런 모든 기업이나 단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회원사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회원사 조직이고요. 저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곳의 회원사로서 들어가서 협회에 약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건방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지금 임기 맡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소개를 드린 이유는 저는 사실 여기가 좀 어색한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색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민달팽이 그러니까 20살에 대학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집 구해야 되다 보니까 민달팽이라는 것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13년 정도 계속 이 판에 있었는데 주거, 부동산 이렇게 주거복지 약간 이쪽 분들하고는 되게 익숙하고 어색하지 않은데 사실 사회적 경제하고 저희하고 막 그렇게 긴밀한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사회주택이 뭔지 이렇게 딱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택의 분야가 좀 친숙해질 필요가 일단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 회원사분들 운영사 기준으로는 설계 시공은 아니지만 운영사 기준으로는 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친숙해지고 보통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만들려면 한 10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위가 사회적 경제에서도 같이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사회주택이 지향하고 있고 그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회가 한국 사회는 특히 이제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경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주택에 살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걱정이 좀 덜한 편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회주택에 살지 않았으면 전세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전세 사기 같은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이미 그러니까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데 2조 원을 썼고 이 얘기는 허그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주택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전세 사기는. 그러면 거의 한 수만 건 정도의 전세 피해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실제로 세입자들은 월세 내거나 전세 내면서 살면서 이 다음 단계의 자가 소유로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불안하게 살거나 더 다음의 가능성들을 그리지 못하며 살고 있고 저희의 선배 세대들, 청년 세대는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집이 더 이상 안정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매매 시장에 진입을 해서 사야 되는데 그 금액대가 너무 천문학적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정부 정책들은 계속 집을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집을 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탈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지난 10년으로 좁혀보더라도요.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가 약 400만 채 정도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급했어요. 그런데 자가 소유 비율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해 있고, 그러면 이미 자산 취약계층은 더 이상 이 주택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시장에서 돌아야만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엄청나게 불안함 속에서 더 나은 계층 이동을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새로 집을 공급하면 그냥 그분들끼리 하나 더 소유하고 하나 더 소유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진보나 보수 정권 둘 다 실패했는데, 이렇게 계속 자가 소유만 하라고 집만 많이 짓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사회주택 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택 공급을 부정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금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자 우위에 이런 현재 한국 사회 고질적인 문제가 바뀌기 위해서는 경로를 길게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제 또래들 30대 초반에 제 또래들 친구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청약 그 특별 공급에 어떻게 당첨될까입니다. 사실 이게 안 당첨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경로를 위로 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 돈으로는 뭐 집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약에 반드시 당첨돼야 되다 보니까 모두가 청약에 매몰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은 다 혈안이 돼요. 1, 2년 내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회주택 같이 혹은 공공임대주택 같이 제가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안정적이게 돈도 안 떼이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택에서 안정적이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청약시장에서 20년간 그냥 천천히 넣으면 됩니다. 천천히 넣고, 어차피 나는 쫓겨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천천히 넣으면서 나중에 인구 구조도 바뀌고 주택도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타게 되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그래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 자체에서도 지금의 불안함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 전반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십 년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이 부동산 정책의 고리를 그나마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내 집 마련, 이렇게를 그냥 구분시킨다기보다는 어쨌든 요 중간에서 이게 보완제로서 양쪽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서로 보완제가 되고,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 시장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대안제들이 필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 제3섹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3섹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느끼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 이 대선의 당락을 가른 핵심적인 사건, 저는 그 중에 두 개를 어쨌든 뽑자면 LH 3기 신도시 사태와 대장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정책 혹은 집을 둘러싼 정책의 핵심적인 어떤 표상이라고 봐요. 3기 신도시 LH에서 투기가 일어난 거는 공기업에게만 이 어떤 주거 안정화 시장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이 정보가 독점되고, 그래 수직적 구조에서 계속 폐쇄적으로 공기업만의 독점적인 시장을 운영했을 때 결국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극대화된 영리 기업만이 민간에서의 어떤 주택 공급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통제하지 않으면 그런 대장동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도 나는 통제를 잘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너는 통제를 못했다, 이렇게만 얘기되지, 사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이 민간에서 중간지대를 찾아서 이 극대화된 영리를 노리지 않더라도 주택 공급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를 상상하지 못한 영역이 큽니다. 실제로 없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이게 사실 말은 쉽지, 사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생각보다 요거 공공의 어떤 공기업의 세금만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주택시장은 워낙 돈이 많은 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에서 민간의 영역도 공공성을 가진 주체로서 주택 공급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넓게 보면 사회적 경제의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민대표님 주택협동조합으로 만든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충분히 같이 연결돼서 사회주택이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한국 사회 부동산의 어떤 안정성을 기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 계속 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는 특히나 아까 말했던 경로 이탈의 영역에서 경로가 이탈된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시는 곳은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빨간 주택들 많이 있는 그 빌라들 많이 있는 촌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뭐 뉴타운 일단은 실패했죠. 막 한 절반 정도가 선정되고도 진행도 못했고, 그래서 싹 밀고 싹 재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면 이제 주로 재건축 재개발의 영역은 맨날 음마 아파트, 저기 압구정 현대, 막 송파 이런 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이지, 이런 빨간 주택 빌라들 많은 동네는 애초에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도시재생분들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저층주거지엔 돈이 안 풀리기 때문에 더 노후화되는 거고, 사실 여기에 경로 이탈된 분들이 대부분 이쪽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개선하려면 내가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IRR이 좀 한 3% 내지 4%더라도 여기에 돈을 쓸 수 있는 공공 말고도 민간의 주체들이 필요한 거고, 사실 그 영역을 사회주택이 하고는 있었지만 뭐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도 막 하면서 많이 확장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까지를 기여해서 도시계획이든 아니면 주거사다리든 이런 데서 사회주택의 역할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좀 좋긴 좋은데 너무 미약해서 약간 좀 민망한 수준이고, 이거 뭐 전체 공공임대주택 비율로 따지면 한 0.001% 정도 될까. 어쨌든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 꼭 없더라도 저희가 사회주택을 그냥 생으로 자체적으로도 지금 어쨌든 정책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없어지는 와중에서도 생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있다. 이건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도 이제 서울시 사업 안 받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데들이 생겼다 정도면 이건 성과는 맞구나, 한 지난 6년간의 성과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꼭 저층주거지가 아니더라도 별내나 지축의 위스테이라고 하죠. 그 더함에서 단지형 아파트로 공급한 사례도 있고, 전주에서도 이제 사회주택을 지역 모델로 공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체들이 그래도 남아 있는 거, 아직 살아 있는 거, 이 정도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택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사회적 경제나 저희가 말하는 얘기들은 더 잘 구현해요. 저 더샵이나 막 자이나 이런데 레미안 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저 안 읽을 것 같아서 밑에 써놨는데, 뭐 아이 친구 3명 기억하기, 아이와 함께 파스타 요리하기, 아이의 성장 다큐멘터리 만들기, 뭐 가족과 사랑의 집 짓기 참여, 이거 그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는 문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문구랑 똑같죠. 어쨌든 그게 근데 주택 영역에서는 오히려 역전돼서 정말 대기업 건설사들이 아주 호화로운 브랜딩이 있는 고가 브랜딩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게 이런 어떤 사랑과 약간 돌봄과 가족의 영역이 오히려 부동산에서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 그리고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채 노인이 돼서 소득이 뭐 발생하지 않은 사람, 혹은 뭐 목돈을 모으지 못한 뭐 저 같은 1인 가구, 뭐 아니면 공원, 주변에 아이들을 육아하려고 하는데 정말 공원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공간에서의 사람들에게도 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설을 좀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뭐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저쪽이 더 잘 되니까 우리가 저쪽을 좀 따라가 보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계속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성과나 앞으로 정책 제안이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뭐 관심이 있으시면 사실 저희 사회주택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주택 베이스 아니신 분들 많습니다. 그 탈시설 청년분들, 그러니까 탈시설 청년분들이 찾아와서, 왜냐면요 설계나 시공은 그냥 전문가들이 해주시면 돼요. 꼭 사회적 기업이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운영을 누가 하느냐고 전반적인 캐시플로우를 누가 만드냐의 부분이라서 건축 쪽 아예 몰라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탈시설 뭐 그런 어떤 팀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주택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요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토부의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중에 지금까지는 그냥 LH가 지었다면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필요하신 그런 어떤 테마와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시범 사업을 담당했었는데
이게 발달 장애인 분들이 최근에 탈시설에서 김포에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스스로 탈시설을 해서 시설이 비어진 곳이 있어서 이거를 아예 지원주택으로 바꿔서 어쨌든 사회주택으로 같이 공급하는 사례를 이제 시범 사업으로 올해 끝날 예정이고, 뭐 이런 사례들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거기 프리엘이라고 하는 그 법인도 처음엔 이렇게 뭐예요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네요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에 맞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아직 택지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사회주택을 포함한 전반의 어쨌든 그런 도시계획이 같이 설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 제안을 같이 했었지만 이게 다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포기하진 않고 있고, 이런 걸 저희가 같이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택지 개발을 워낙 편하게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근데 금융이 너무 없어서 저희 100억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빌려주는 데도 없어서 사실 사업이 많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 좀 아쉽기 때문에 좀 금융적인 고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저희는 디지털 전환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돌봄 서비스나 이런 거에서 주택과 같이 결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법제화 추진은 여러분들도 과제고 저희도 과제고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좀 제도적으로 어려운 게 사회주택에 대한 법도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부동산업에 대한 편견도 많으세요. 막 그래서 고용노동부 과장님도 오셨는데 뭐 저희는 내일 채용 공제가 안 됩니다. 부동산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내일 채용 공제도, 제가 청년정책조정위원인데 거기 가서 내일 채용 공제 일몰 사업 없애고 연장시켰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돌아와서 못 가입시키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고, 부동산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뭐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기가 막 넘치니까 좋네요. 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 물 호수가 터져가지고요, 겨울에 집에 얼음이 그냥 콩콩 얼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단한 돌과 단단한 얼음은 날카롭고 작을수록 그것을 잘 깬다,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공고한 것들을 뭐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이 작은 것들이 거기에 틈을 내고 조각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도 치고 그러시던데 시간이 조금 예정보다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쉬는 시간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5분만.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시계로 47분까지 쉬시고, 다음 그 본격적인 토론은 우리 노대명 원장님을 통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